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720일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 대표는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해온 발언문을 15분가량 읽으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에둘러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회담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15분 정도 진행됐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대통령실은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그럼요. 선거 운동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 이제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까?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은 당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어 약 2시간 15분간 진행됐습니다. 자리에 앉은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모두 발언을 약 15분간 읽으며 지난 총선 결과에 따른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발언하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한 말씀에 감사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넘게 길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내세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양측은 정책적인 차이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별도의 합의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새 여당 지도부와의 3자 회동을 포함해 앞으로도 만나자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바로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저희 출입기자 연결해 오늘 회담 분위기 어땠는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회담 초반에 뼈 있는 농담도 오가던데 실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 대표가 국회에서 대통령실까지 이동 시간에 빗대 뼈 있는 농담을 했는데요. 20분 걸릴 거 700일 걸렸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영수회담이 처음 성사된 것을 두고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크게 웃고 넘어갔을 뿐 회담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대표가 준비해온 입장문을 15분이나 읽어 내려갔는데 예정이 없던 거죠? 당시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분위기는 이때부터 살짝 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짧게 인사말을 주고받고 현장에 있던 풀 기자단이 철수하려고 했는데 이 대표가 이를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선 15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희정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수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이재명 대표가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종이 뭉치를 꺼냅니다.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대통령님 말씀을 좀 먼저 듣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해 주시죠. 이 대표는 국민들의 뜻이라며 A4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작심한 듯 15분여간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선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거부권 자제와 특검법 수용 등 정치 현안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최혜병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우회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세세하게 언급하진 않지만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총선 때 언급했던 이른바 이채양명주 의혹을 모두 쏟아낸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했지만 이 대표가 사실상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관련해 공개에서도 또 비공개 회담에서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분 동안 이 대표 말을 경청했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만 반응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이 끝난 뒤엔 평소에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오던 얘기라 예상했다는 정도로만 답했습니다. 네, 그럼 비공개 회담에서는 어땠습니까?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죠? 네, 이 공개 회담과 달리 비공개 회담 땐 윤 대통령이 주로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가 공개 발언에서 화두를 던진 각종 의제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의견을 밝히는 형식이 된 겁니다. 민주당 측에선 시간 계산을 해보니 윤 대통령이 85대 15 정도로 많이 얘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등 가족 관련 의혹이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자제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선 비공개 때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회담에 대해서 양측이 각자 또 평가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회담 뒤 양측 브리핑 내용에선 온도차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향후 정치적 상황 예측이 쉽지 않지만 소통과 협치가 지속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인식이 아니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호평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이어서 정치부 출입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오늘 영수회담 내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오늘 영수회담 사실상 소득이 없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의견이 접근할 걸로 예상했던 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는 이 대통령실은 물가와 금리 등 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운 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방안, 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같이 이 정부 지원이 충분하니 민생회복 지원금은 그 다음에 필요하면 논의한다면서 이 대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 회담 자리에서 내가 단칼에 잘났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제 포퓰리즘은 마약이라고 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양측이 민생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이견이 컸고 그 이견을 좁히진 못한 걸로 보입니다. 민생 문제는 그렇고 정치 현안도 비슷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나 별다른 소득 없지 않았나요? 네, 오늘 이 대표는 대통령의 이 과도한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 자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이 최상병 특검, 여기에 가족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해달라면서 우회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특검이나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양측은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면서 이 역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본회의가 있었는데 본회의 상황도 그렇게 밝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사흘 뒤인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일정을 잡아뒀는데요. 오늘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이 여러 가지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또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본회의에 올려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만남을 두고도 이 양측 온도차가 컸던 만큼 영수회담 이후 여야 대치 상황이 더 급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또 언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종종 만나자,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날짜를 정해놓는 식의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둘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과 3자 회동도 언급이 되어서 다음번 만남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색된 국면이 풀릴 계기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회담 직전까지도
김 여사 특검법이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에 백지 답안지를 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구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조국 대표는 총선 민심의 상징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꼽았습니다. 영수회담에서도 이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있겠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족 측근에게는 그런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셨거든요. 연일 김건희 여사 문제를 겨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선명한 메시지를 부각해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가족 등 주변 인사라고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오늘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없다며 결과물이 초라하다, 헛된 기대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목사에 대해 스토킹 혐의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저희 JTBC가 이 스토킹죄로 입건했다고 보도한 지 열흘 만입니다. 가방을 건네주는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접근한 게 스토킹일 수 있다는 건데 경찰은 가방 수수 의혹 말고 이 스토킹죄만 수사하게 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형 목사를 만났습니다. 최 목사가 뭔가를 건네는 듯한 대화가 오갑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다음부터는 못해도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앉아있는 김 여사 앞에 해외 유명 브랜드 쇼핑백이 보입니다. 김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몰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쳐 문자와 카톡으로 요청한 끝에 성사된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여권 인사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스토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한 보수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이 실제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법리 검토 결과 각하 요건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토킹 피해자인 김 여사를 조사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최 목사가 연락을 하거나 찾아간 횟수 등을 조사한 뒤 김 여사 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입니다. 특히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검찰로 가져왔을 때 대통령을 언급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경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입장입니다. 31일 상황을 단장은 대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고 그것도 VIP라고 고개를 끄덕였다고까지 진술하고 있고 당일날 우리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했다고까지. 지난 2월 박 전 단장의 항명죄 재판에서 장관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 이첩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11일 군 내부망엔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오늘 다시 출석했습니다. 오늘도 성실히 좀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 사령관 소환을 계기로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최상병 사건에서 먼저 밝혀야 할 건 최상병을 숨지게 한 무리한 수색 작업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직접 수색 지시를 명령했고 문건에 서명까지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은 권한도 없었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던 임 전 사단장 주장과 정반대 내용입니다. 이어서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병 실종 이틀 전인 7월 17일 오전 10시 실종자 수색 작전 통제권은 육군 2작전 사령부로 넘어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를 근거로 본인은 수색 작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문건에는 정반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의 최종 승인자는 자필 서명을 남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본 문건이 예하 부대에 배포된 시간은 17일 오후 9시 55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문건을 통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는 실종자 수색을, 최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에는 복구작전 시행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12시간 전에 육군으로 작전 통제권이 넘어갔는데도 해병대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과 복구작전 시행을 명령한 겁니다. 이 명령 때문에 해병대 병사들은 포구에도 철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부하 장교들의 대화엔 그때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은 포구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다고 보고했지만 여단장은 사단장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정식으로 철수시키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첫날부터.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재조사를 통해 혐의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문건과 관련 JTBC에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제한된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상식적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또 하나 밝혀야 할 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력을 넣은 윗선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은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시를 놓고 해병대 부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정반대 진술을 하고 있어서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어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은 메모입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 부사령관은 지난해 8월 4일 군검찰에 출석해 장관님이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다면서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8일 스스로 군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이라는 말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9일 군검찰에 출석해 정반대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부사령관이 장관에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관련 조언을 한 게 있냐는 질문에 지시를 하는데 법적 조언을 한 게 없다고 답한 겁니다. 정리하면 정 부사령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란 말을 한 사람이 이종섭 장관이라고 했다가 유 법무관리관으로 말을 바꿨고 유 법무관리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선 겁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위증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정 부사령관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따로 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장관이나 법무관리관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별도의 장소에서 전달한 것이 아니냐. 정반대로 진술이 엇갈린 두 사람은 모두 다음 달 17일 박 전 단장의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패싸움이 3차례나 벌어지고 흉기를 든 사람도 있어 시민들은 벌벌 떨었는데 경찰의 대처가 논란입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상대를 밀치고 멱살을 잡습니다. 건물 밖으로 이어진 실랑이는 주먹 다짐으로 번집니다. 자기 편이 쓰러지자 지켜보던 일행이 달려듭니다. 발길질을 당한 남성은 정신을 잃은 듯 반응이 없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상황만 살필 뿐 특별히 제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쉴 새 없이 서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난투극은 이 일대에서 2시간 사이 3차례나 벌어졌습니다. 식당가 주민과 행인들은 공포감을 느끼며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벌인 패싸움에 식당 한 곳에 유리문은 박살이 났습니다. 흉기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거랑 또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경찰분들이 이렇게 출동을 하고 하면은 조금 더 좀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신다든지. 경찰은 지역 조직 폭력배들이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다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출동해 현장을 살폈다는 입장입니다. 세상에 없고 저거들 숨고 도둑했다가 뒤에 또 저기를 또 의뢰 또 만나갖고 또 이제 그렇게 사건이 나는 건데. 경찰은 부산을 대표하는 양대 조직원 등 가담자 10명을 특정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사인은 익사인데 저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함께 있던 남성은 약에 취해 있다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고만 했는데 2011년 있었던 만사간의 살인사건처럼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객실로 들어가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두 사람 말고 객실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신고한 남성은 혼자 마약을 했는데 정신이 들고 보니 여성이 욕조에 숨져 있었다며 기억나는 게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익사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소견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멍과 상처는 있었지만 강제로 익사시켰을 때 나타나는 저항 흔적은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있던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있었던 만삭 아내 살인 사건과 비슷합니다. 당시 아내가 욕조에서 질식사를 했고 집에 드나든 유일한 사람인 남편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하는 등 5심에 걸친 재판 끝에 겨우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지난달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한 구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오늘은 서울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머리를 맞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참다 못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이 50대 여성 민원인, 이사비를 지원해달라며 주민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이미 이런저런 명목으로 매달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더 달라는 겁니다. 우리 직원은 이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직원은 방법을 후원이든 뭐든 찾아보겠다. 실랑이가 계속됐고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담당 공무원 머리를 때렸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 여성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김포시에선 한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로 포트홀 보수공사 때문에 차량 정체가 길어졌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십 건 불만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담당 공무원 이름과 부서,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악성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뒤통수를 때린 남성. 서류 글씨가 흐릿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뺨을 맞아 안경이 날아가고 마스크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참다 못한 공무원들 거리로 나섰습니다. 울분을 쏟아냅니다. 악성 민원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마침내 정답을 찾았습니다. 죽거나 휴직하거나 면직하거나였습니다. 부산, 광주 등 전국 공무원들은 먼저 간 동료를 추모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공무원도 보통 인간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욕설이나 따돌림, 모욕 같은 괴롭힘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상사의 갑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까지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A씨는 입사 후부터 4년 내내 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윗사람은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거래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또다시 실수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B씨의 아침은 매일 지옥입니다.
상사의 욕만 듣다 아침 조회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직장인 피해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제보 407건이 들어왔는데 70%가 괴롭힘이었습니다. 이 중 따돌림, 차별, 보복이 66.2%로 제일 많았고 폭행, 폭언, 모욕, 명예훼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분들이 10% 내외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약간 70%까지 나와서 조금 예년에 비해서 많아진 경향.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입증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어요. 가까운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아가서 본인의 고충을 토로하면 그 자료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JTBC 이희령입니다. 내일부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의 사직도 본격화되는데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혜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혜원 기자, 오늘 서울대병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내내 병원을 지켜봤는데 일단 평소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휴진 안내문도 따로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모든 과의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의는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실행은 각 교수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각 과마다 상황이 다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신경외과가 내일 모든 정규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합니다. 반면 가정의학과는 내일 진료를 보는 교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 진료가 연기됐다는 환자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한 보호자는 지난 4월 25일에 진료 연기를 문자로 통보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환자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글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일부 환자들은 이런 주 1회 휴진이 계속될 경우 향후 치료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애를 키울 때 애가 아픈데 애를 너무 치사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한데 모여서 의사 가운을 벗고 사직의 뜻을 모았습니다. 100명 안팎이 모였는데 앞으로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보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5월 달에 학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 수시라는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교수라는 직업을 이어나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사직은 대규모로 교수들 빈자리가 점점 커질 걸로 보이는데 정부 대책은 뭡니까? 네, 일단 정부는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 제출된 사직서의 수가 적고 또 교수들이 떠난 빈자리는 군의관과 공보위를 추가 파견에 대응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들이 실제 수술을 집도하는 교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지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는 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면서 이제는 여야가 뜻을 모아 대책을 내놔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원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 등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 대표가 거부했고 이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가 요청한 이사회 개최도 거부했습니다. 하이브가 요구한 대표직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이사회를 통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건을 논의하려던 것도 일단 맞고 나섰습니다. 민 대표는 이사회 소집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하이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25일 어도어 이사회 무산을 대비해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민 대표는 내부 고발에 하이브가 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장외 여론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놓고 주장도 엇갈립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 가운데
일정 부분을 지정된 가격에 되팔 권리, 이른바 풋백 옵션 행사 가격을 기존 13배에서 30배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민 대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저 가만히 있어도 1,000억 번다니까요. 최소. 주장과 주장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양측의 다툼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적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팬들은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리게 된 그룹 뉴진스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새 뮤직비디오는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가 1,400만 회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고 대규모 해외 공연까지 앞두고 있지만 그 이후 행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자연스럽고 쉽게 흥얼거리게 되는 멜로디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데뷔 직후에도 짧은 예고 영상도 홍보도 없이 새 노래 뮤직비디오를 통째로 공개하며 팬들에게 다가섰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번엔 더 관심이 뜨겁습니다. 27일 뮤직비디오 공개 이후 이틀 만에 조회수는 1,400만을 넘었습니다. 새 앨범을 기다려온 팬들뿐만 아니라 뉴진스를 잘 몰랐던 팬들의 반응도 올라왔습니다. 어른들 싸움에 끼었지만 꿈을 잃지 말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뉴진스는 6월까지 예정된 일정은 변함없이 소화할 예정입니다. 한 달 뒤 앨범 타이틀곡을 공개하고 2달 뒤엔 도쿄에서 팬미팅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서 뉴진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 언론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통해 음악을 상업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는데 일련의 사태를 분석하며 아트 디렉터인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문화적 창작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에 보험금을 타내는 건 잘 알려진 사기 수법이죠. 이런 방법이 잘 안 통하자 차에서 내려서 발이 밟혔다고 우기고 목발까지 짚고 다닌 사기범들이 붙잡혔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마주오던 차량은 멈추질 않습니다. 부딪혀보란 듯 밀고 들어온 검은 승용차, 비켜주지 않고 대치합니다. 피해가는 게 낫겠다 싶어 차를 움직이는 찰나 빨간 옷 입은 운전자가 내립니다. 이 빨간 옷 남성, 분명히 거리가 있어 보였는데 갑자기 쓰러집니다. 발이 깔렸다고 했는데 보험금을 노린 사기였습니다. 경찰이 이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상습범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범행은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향해 속도를 높입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상대 운전자, 제풀에 들이받습니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했고 보험금을 탔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3차례 4,500만 원을 타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도한 남성 2명을 붙잡았습니다. 빨간 옷 50대 운전자 외에 또 다른 60대 남성은 아예 목 보호대를 하고 목발을 짚은 채 붙잡혔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차량을 보면 일부러 속도를 높였고 뒤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히려고 급정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52차례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겼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권리행사 방해라며 담당 경찰관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악질 피의자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둘 다 결국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100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미국을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오클라호마인데 갓난아이를 비롯해 최소 4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지평선 너머로 까만 기둥이 솟구칩니다.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나무 조각과 돌덩이가 날아듭니다. 현지 시간 28일까지 토네이도 100여 개가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합니다. 이곳저곳에 차가 뒤집혀 있고 건물 지붕과 벽은 오간 데 없습니다. That's my son's bedroom. Yep, and I had told him to go to his mom's house. Yep, and I'm glad he did. 특히 오클라호마에선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에선 밤사이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4명이 숨졌는데 사망자 중 4개월 된 아기도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Definitely the most damage
since I've been governor that I've seen. What I saw downtown Sulphur, it's unbelievable. 언제 또 올지 모를 토네이도에 주민들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e heard everything being thrown around above us, and it was so scary. It was so scary. I'm like so scared.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 수만 가구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선 공항도 한때 폐쇄됐습니다. 중서부에서 시작된 토네이도는 남부 지역으로까지 확산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3천만 명 가까이가 영향권에 있는 걸로 미국 기상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필요한 게 관리자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관리형 비대위 체제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지난 11일이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직후에 한 20일 정도에 비어있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대표를 지명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73년생이 떠난 자리에 76세가 온 셈입니다. 네. 이 당대표 지낸 지가 꽤 오래전이잖아요. 10년도 넘었는데 그래서 또 정치권에 되게 오랜만에 소환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황우여 전 대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무난한 성격이란 평가가 많은데 은근히 강단이 있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어당팔,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다. 당수가 8단이다. 가라데가 8단이다. 네. 은근히 강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레간자, 아시죠? 레간자, 대우자동차, 뭡니까? 중형세단, 소리 없이 강하다. 황우여 대표가 그런 스타일이다. 소리 없이 강하다. 네, 소리 없이 강한 스타일이다. 반면에 또 이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스텔스다. 주로 자기 색깔 없이, 자기 목소리 없이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한다. 라는 뜻의 스텔스라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2012년 당대표가 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신이 됐고 또 이후에 2년 동안의 임기를 마쳤는데 지금까지 황우여 대표 이후에 임기를 마친 당대표는 없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요. 교육부 장관 시절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저렇게 한 대학교 연구실에 들어가다가 화학약품을 씻어야 되는 저를 만져가지고 물이 쏟아지는 저런 일도 있었던 거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했던. 예. 네. 지금 당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당내에선 일단 뭐 관리형이기 때문에 무난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는데 자 반면에 혁신을 외쳤던 일각에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이런 반응을 내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관리형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황우여 대표 체제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다음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리형 비대위가 관리형 당대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어떤 혁신 쇄신의 그림을 그려 나갈지 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형 비대위라는 것은 일종의 관리형 지도부로 가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엔 가장 논란이 될 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당대표 어떻게 뽑느냐잖아요. 전당대회 룰 어떻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일단 수도권이나 비윤계 등에서는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었던 당원 투표 100% 룰을 이참에 바꾸자. 그래야 민심과 괴리되지 않는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잠재 후보인 안철수 의원도 변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윤계 또 영남권에서는 바꿀 필요 없다.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총선 직후에 윤 대통령을 만났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식을 앞으로도 좀 더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나 하나 죽이겠다고 서로 달려들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코인 논란으로 지난해 5월이었죠.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 총선 직전에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당이 합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복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자, 꼼수 복당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자신은 억울하다, 마녀 사냥을 당했다, 그리고 복당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저 의사를 표했는데도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이제 지도부를 흔들고 공격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단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탈당을 일부 세력에 의해서 강요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 세력에 의해서 강요당했다. 일부 세력이 누굽니까?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는 비명계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따져보면 지난해 1년 전 비명계가 물론 비판을 했지만 비명계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진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오히려 일부 세력이 아니라 지도부 자체의 어떤 압박에 때문에 결정적으로 탈당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나 또는 국회 상임위에서 코인 투자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크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자 이제 지도부도 다른 의혹들은 모르겠는데 상임위 중에 일과 중에 코인 투자한 것은 우리가 좀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리감찰 지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잠시 떠나겠다고 탈당을 한 겁니다. 자, 김남국 의원 논리대로면 일부 세력의 이재명 대표도 속아 넘어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말 나온 김에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중에 코인 투자했던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후에 본인이 여러 차례 송구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김남국 의원에게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재벌 방지를 약속하라 이렇게 강제 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어제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이 반년 넘게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참패까지 더해지며 위기에 몰렸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정권이 벼랑 끝에 섰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3석을 모두 야당에게 내주는 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언론들이 기시다 정권 위기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자금 사건으로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 선거에선 아예 후보조차 못 냈습니다. 그나마 후보를 낸 곳은 시마네현.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다케시마의 날까지 정한 곳으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매번 선거 때마다 압승한 자민당 텃밭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2번이나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17.6%포인트 차이로 대패했습니다. 자민당은 위기 봉합에 나섰습니다. 非常に今自民党厳しい状況に置かれているこういう状況だからこそ党がですね一致結束をして臨んでいく必要があるなと思っています。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 3석을 모두 차지한 제1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쬐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롭게 선거를 치러 정권을 심판하자는 겁니다. 全国でも意思表示をしたいという方々はたくさんおられるわけです。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며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기시다 총리.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을 이룬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말했지만 공교롭게도 두 정상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김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장당 100원이 안 됐는데 이젠 130원을 넘었습니다. 조미김부터 김밥까지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조영수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월 매출이 지난해보다 7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값이 잇따라 오르더니 최근엔 김 가격까지 올라섭니다. 김값 외에도 많이 올랐지만 특히 김값만 보면 저희들이 큰 박스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80원, 85원 하던 게 지금 115원, 120원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김밥 가격을 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가격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리고 싶은데 올리면 손님들이 부담스러워서 발길이 끊기면 결국은 매출 저하로 떨어지니까 이어지니까. 오늘 마른 김 10장의 평균 소매 가격은 1,305원. 한 장당 130원이 넘는 건데 1년 전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 가격이 뛴 건 주변국 원초 흉작으로 김 수출이 급증하면서 국내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김 수출량은 3만 5천여 톤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0% 넘게 늘었습니다. 국내 재고가 줄다 보니 올 들어 오히려 김 수입이 늘어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주요 조미김 업체들이 값을 올린 데다 일부 프랜차이즈도 이미 김밥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말 마른 김 할인 행사가 종료된 만큼 다음 달 다시 할인 행사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포수도 못 잡고 뒤로 빠뜨린 공이 스트라이크가 선언됩니다. 선수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기계가 판정한 스트라이크 존은 일관된다는 믿음 속에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요. 하지만 불만이 쌓이면서 이젠 퇴장당한 선수까지 나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포수는 놓친 공을 주우러 뛰쳐나가고 황재균은 바닥에 헬멧을 내던집니다. 삼진 판정 때문입니다. 타자는 공이 뒤로 빠졌는데 스트라이크가 될 수 있냐고 항의했지만 기계는 이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그대로 통과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로봇 심판으로 불리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가 도입된 올 시즌 황재균은 판정에 항의해 퇴장당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19년 프로 생활을 하며 한 번도 퇴장당한 적이 없다는 황재균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됐다며 ABS에 대해 정면 비판했습니다. 판정을 놓고 선수와 심판 간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했던 ABS. 그러나 선수들의 불만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타석에서 멀게 느껴진 바깥쪽 공도, 맞을까봐 피한 몸쪽 높은 공도, 예상치 못한 판정을 받으며 선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류현진 역시 ABS 존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KBO는 이례적으로 투구 추적 데이터를 공개하며 반박했지만 선수들이 생각하는 스트라이크 존과 기계가 판단하는 스트라이크 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하고 2달,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리라 기대했지만 선수들은 경기장마다 심지어 같은 경기 중에서도 스트라이크 존이 들쭉날쭉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불만은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오늘 수도권은 다소 더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했습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 모두 그치겠는데요. 5에서 30mm가량 더 내리겠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저녁부터는 제주도에도 비가 시작되겠고요. 늦은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전남 동부와 경상권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약하게 지나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 소식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내륙,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창원이 15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대구는 26도, 대전과 창원 24도가 예상됩니다. 모레에도 전남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